The courts are just not Donald Trump's friend recently. Another Trump lawsuit has hit a brick wall, and this time the wall is kind of hitting back. The 11th Circuit down in the South didn't just affirm the dismissal of Trump's crazy RICO lawsuit against Hillary Clinton, James Comey, the DNC, a bunch of other people. This time they upheld $1 million, almost $1 million in sanctions, and called the case what it was, a political manifesto, retribution disguised as a lawsuit. And the panel that delivered it, by the way, unanimously, 모든 사건이 규칙을 바꾸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사건은 이전에는 안정적으로 보였던 한계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2025년 10월 11일 미국 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탄핵 소추안을 공식적으로 접수했습니다. 이 조치의 발의자는 미시간 주 출신 민주당 의원 슈리 타네다르로 그는 최근 발생한 두 가지 법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근거로 이 제안을 제출했다. 안티파 운동을 테러 조직으로 분류하는 행정명령의 공포와 입법부 소식통에 따르면 대통령의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수사를 거부한 연방검사의 해임이다. 비록 유사한 시도가 이전 임기에도 있었지만 이번에 새로운 점은 고발 내용뿐만 아니라 이를 촉발한 제도적 동시성이다. 같은 시기에 확인되지 않은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 구성원들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 불능을 선언하기 위한 수단으로 헌법 제25조 적용 가능성을 비공개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영향은 제안의 입법 절차에 국한되지 않았다. 고발장 작성에 사용된 용어들은 즉각적인 주목을 받았다. 핵심 혐의는 의회 용어로는 이례적인 표현인 미국에 대한 배신적인 전쟁을 지목하며 이는 헌법상 가장 중대한 범죄인 국가에 대한 반역죄를 암시한다. 이 문서는 또한 두 번째 임기 동안의 대통령 행보를 언급하며 체계적인 헌법적 권리 침해를 언급한다. 의회 사무국의 정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이 문서는 초기 검토 단계에 있지만 그 표현만으로도 대통령 권한의 한계와 미국 정치 체제 내 책임 규명 메커니즘에 대한 전국적 논쟁을 재점화하기에 충분했다. 탄핵을 위한 의회 차원의 움직임과 같은 외부적 노력과 행정부 내부에서 제기된 제25조 수정 헌법 관련 논의 주장과 같은 내부적 움직임이 맞물리면서 일반적인 정치적 갈등의 범주를 벗어난 이례적인 상황이 조성되었다. 심각한 양극화 시기에도 의회가 주도하는 탄핵 절차와 대통령실이 담당하는 권한 박탈 절차라는 두 가지 헌법적 장치가 동시에 고려되는 경우는 드물다. 의회 탄핵 소추를 촉발한 사건 중 첫 번째는 10월 9일 대통령이 안티파 조직을 테러 단체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이다. 이 조치는 헌법 전문가들에 의해 즉시 의문을 제기받았으며 그들은 이러한 유형의 지정에 대한 권한이 행정부에 독점적으로 귀속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다수의 해석에 따르면 단체를 공식적으로 테러 단체로 분류하는 것은 기술적 기준, 정보 분석,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무부의 직접적인 관여와 국회의 심의에 달려 있다. 이 사건에서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법률 단체들은 이 조치를 일방적이고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탄핵 소추 사유로 제시된 두 번째 사건은 한 연방검사의 해임과 관련이 있다. 보도 매체에 공개되고 예비 문서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 검사는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반대자들을 법적 근거 없이 수사하는 것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임이 확인될 경우 검찰의 기능적 독립 원칙에 대한 직접적 위반이자 정치적 탄압을 목적으로 한 국가기구의 남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두 사건은 72시간도 차해되지 않은 간격으로 발생했으며 타네다르 의원 사무실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새로운 탄핵 절차 개시를 정당화할 수 있는 분기점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시점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한 결정은 더 넓은 정치적 맥락에도 부응한다.
2026년 입법 선거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 내 일부 세력들은 제도적 견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내부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 상원에서 절차가 진전되지 않을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 조치를 추진하는 측은 특히 중대한 혐의들을 고려할 때 공식적인 고발장 제출이 역사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한다. 즉각적인 정치적 영향은 아직 불확실하지만 이 안건이 입법 의제에 오르면서 대통령 권력의 한계, 견제와 균형의 취약성, 그리고 미국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예외적인 사건에 대응할 수 있는 기관들의 실제 역량에 대한 논쟁이 격화되었습니다. 두 가지 책임 메커니즘, 탄핵과 제25조 수정헌법에 대한 내부 논의, 그의 거의 동시적 출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제도적 논쟁의 범위를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헌법적 장치들을 새로운 논쟁의 장으로 재편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법학자, 학자, 전 정부 관계자들은 각 도구의 운영적 한계, 법적 근거, 그리고 극도로 양극화된 정치적 상황에서 실제 적용 조건에 대한 분석을 업데이트하기 시작했다. 미국 헌법 제2조 제4항에 규정된 탄핵은 하원의 단순 과반수 찬성과 이후 상원의 3분의 2 찬성을 요구한다. 한편 제25조 수정헌법, 특히 제4항은 부통령과 내각 구성원 과반수에게 대통령이 직무의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이는 즉시 효력을 발생합니다. 전통적으로 별도로 다루어졌던 이 두 전선의 수렴은 제도 분석가들에 의해 정부 운영 방향에 대한 공공기관 내부의 높은 불만 수준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시점부터 관심은 비난 내용뿐만 아니라 이러한 절차를 지지하거나 저항하는 정치적 법적 동맹의 구도회로 옮겨졌다. 의회에서는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을 유지하고 있지만 상원에서 최근 패배한 전례, 이전 탄핵 시도가 무산된 사례로 인해 여전히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실제로 하원이 새로운 고발을 추진하더라도 공화당 상원 의원들의 상당한 지지가 없는 한 유죄 판결 가능성은 희박하며 현재까지 그러한 지지는 형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현 내각 구성과 25차 수정헌법 관련 내부 논의에 대한 비공식 정보는 이 교착 상태에 새로운 차원을 더한다. 확인될 경우 이러한 논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능력에 대한 의문이 당파적 경계를 넘어 행정부 내 전략적 영역, 특히 국가안보 및 법률 자문과 같은 민감한 분야까지 확산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수렴은 Free Speech for People, The Brennan Center for Justice, American Constitution Society 같은 단체들이 공개 토론에서 다시 주도권을 잡은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최신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들 단체는 분석가들의 해석에 따르면 권력 남용, 사법방해 또는 헌법규범의 직접적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대통령 행위의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안티파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사례는 더 광범위한 패턴을 보여주는 사례로 자주 인용됩니다. 법적 장치에 규정된 제도적 중재 없이 정치적 위협 수단으로 행정 권한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연방검사의 해임 역시 마찬가지다. 이 사건의 파장은 언론에 그치지 않았다. 법조인 협회들은 사법부의 기능적 독립성과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권력 분립에 관한 역사적 선례를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조치는 권한의 우려스러운 이탈이자 행정부 수장의 손에 불법적으로 강제 수단을 집중시키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한편 제25차 수정헌법에 대한 논의는 학계와 전직 공무원 네트워크에서 격화되었다. 핵심 질문은 대통령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무능력한가 뿐만 아니라 법적 기준을 벗어난 반복적 행동 패턴이 기능적 무능력으로 해석될 수 있는가이다. 수정안 문안이 그러한 평가 기준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법조계에서는 무능력을 급성의학적 사건뿐만 아니라
직책의 헌법적 의무에 대한 최소한의 준수부재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대통령 비판자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대통령직의 형식적 수행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한계를 점차적으로 이탈하는 사례가 누적되면서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따라서 이는 수사적 논쟁이 아니라 헌법의 규범적 범위와 대통령 집무실이 권력 남용이 돌이킬 수 없는 형태로 공고화되기 전에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관한 충돌이다. 이러한 해석의 정치적 결과는 복잡하다. 한편 탄핵을 둘러싼 제도적 부문의 동원은 정당 지도부에게 입장을 취하도록 압박하여 의회 내 정당별 분열을 심화시킬 수 있다. 다른 한편 공식 확인은 없더라도 행정부 내에서 제25차 수정헌법에 대한 논의가 문서화된 사실 자체는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통령 권한의 지속성에 대한 실질적 의문이 존재했음을 시사한다. 이는 분석가들이 향후 움직임을 예측하는 방식을 변화시킨다. 초점이 단순히 정당 간 상관관계에만 머무르지 않고 대통령과 그의 최측근 보좌진 간의 운영적 유대관계까지 포함하게 된다. 이러한 유대관계의 붕괴, 특히 국방, 사법, 외교 분야에서의 붕괴는 공식적으로 정부 구조가 계속 운영되더라도 행정부의 기능적 붕괴로 해석될 것이다. 동시에 법적 입법적 행위자들이 정치적 제도적 이유로 제25조 수정안을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효과를 기술적 언어로 문서화하기 위한 조율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선례의 부재는 상황을 불확실하게 만든다. 비준 이후 이 수정안은 레이건과 부시 대통령 사례처럼 의학적 상황에서만 일시적 권한 이양과 대통령 동의에 사용되었다. 기능적 무능력 해석에 기반한 동의 없는 적용은 한 번도 시험된 적이 없다. 이로 인해 경험 많은 법조인들조차 이 조치의 실행 가능성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는 광범위한 해석적 근거로 제25조 수정안을 발동하는 것은 행정부가 권한을 초과하고 위험한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른 이들은 헌법이 제도적 예외 상황에서는 엄격히 문자 그대로 해석될 수 없으며 의회의 무기력함 앞에서 행정부가 국가의 통합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반박한다. 최근 탄핵 절차 가능성을 위한 새로운 조항들의 공식 제출과 더불어 미국 헌법 제25조 적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면서 법조계, 입법자 및 국내 정치 평론가들 사이에서 상반된 해석이 존재함이 드러났다. 일부 계층에게는 이번 사태가 행정부 책임자의 제도적 책임성을 강화할 구체적 기회로 여겨진다. 반면 다른 계층은 실질적 결과 없이 반복되는 이러한 시도가 제도적 피로감을 유발해 헌법적 수단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본다. 가장 널리 퍼진 해석 중 하나는 비록 결과가 대통령의 실제 탄핵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절차의 개시 자체가 특정 행위에 대한 공식적 거부 의사를 표명하는 상징적 기능을 수행하며 제안자들에 따르면 헌법 질서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공식적 거부를 기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가들에 따르면 탄핵은 처벌적 메커니즘으로만 이해되어서는 안 되며 비록 즉각적인 해임 효과는 없더라도 민주적 기억을 보존하려는 제도적 대응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반대로 이 제도가 일상적인 정치적 도구로 변질될 위험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화당 소속 의원들과 보다 절제된 접근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제도가 너무 빈번하게 발동되면서 그 법적 권위가 훼손될 수 있다고 한다. 미국 제도 사상 과거에는 탄핵이 예외적 수단으로 취급되어 공화국 권력 간 최소한의 합의가 필요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정당 간 합의 도출이 불가능해지고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형식적 절차로 전락하면서
그 효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실질적 효과가 없는 절차의 반복은 이 조치가 선거적 입지 확보를 위한 시도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강화하며 아이러니하게도 지지층에게 저항의 상징으로 부각되어 대통령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 법률 분야에서는 제25조 수정안 발동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의견 차이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점점 더 많은 학자들은 이 헌법 조항이 기능주의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의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대통령 직무 수행에 부적합한 행동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행정부 수장의 행동 패턴은 제도적 위험 요인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내각 구성원들의 사전 대응을 요구할 수 있다. 이 해석을 지지하는 법학자들은 해당 조항의 문구가 위기 상황에서 보다 유연한 해석을 허용할 만큼 충분히 포괄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조계 내 상당수 의견은 개정안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향후 행정부에서 자의적 사용의 선례를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 경우 규범의 본래 취지를 약화시켜 제도적 조치로 위장한 정치적 분쟁의 무기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기능적 편의성에 따른 해석과 법률 조문의 엄격한 수호 사이의 이 같은 충돌은 예외적 상황에서 기관들이 직면한 핵심적 딜레마를 드러낸다. 두 절차의 병행 진행 가능성, 비록 단계는 다르더라도 여론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한다. 초기 조사 결과 대통령 탄핵에 관한 헌법적 절차에 대한 정보 검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직 사회가 해당 조치의 승인 또는 거부로 명확히 양극화된 것은 아니다. 관찰되는 것은 불안정한 시기에 대통령 권력의 한계와 제도적 통제 수단의 효과성에 관한 국가적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행정부가 비록 비공식적이지만 국회의 직접적인 심사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을 해임할 가능성을 고려한다는 단순한 가설만으로도 제도적 의제 운영을 둘러싼 내부 갈등의 심각성을 드러낸다. 이러한 움직임은 또한 전통적인 직무 수행 기준에 도전하는 행태에 직면한 대통령제 시스템의 경호성에 대한 경종을 울린다. 정치권 관측통들은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이 이미 국가 주요 기관들의 우선순위 재편을 촉발했다고 평가한다. 새로운 혐의에 대한 입법 절차 재개와 행정부 핵심부의 내부 불안 신호는 전통적 통치 메커니즘이 한계까지 긴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공개 발언에서도 드러난다. 이전에는 신중했던 지도자들이 제도적 위험에 대해 더 단호한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으며 시민단체들은 대통령 권력 행사에 있어 더 높은 수준의 청렴성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강화했다. 이러한 변화의 범위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권력기관들 간의 불확실성과 상호 감시 분위기는 지속될 것이며 향후 몇 달간 정치 엘리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의 정국을 고려할 때 정치 분석가들과 헌법학자들은 세 가지 주요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탄핵 소추안이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상원에서 다시 한번 기각되어 대통령에게 상징적인 타격은 주지만 즉각적인 제도적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두 번째 가능성은 내각 구성원들 사이에서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하고 이와 관련된 높은 정치적 비용으로 인해 제25조 수정안 적용 제한이 진전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비록 가능성이 낮지만 공화당 내 전략적 세력들이 선거 전략적 계산이나 사회 주요 계층의 압력으로 입장을 전환할 만큼 심각한 제도적 위기가 발생하여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다수파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가설이 실현되든 현재의 사건은 이미 공화국 권력기관 간의 관계에 있어 이정표가 되었다.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실패할 수 있다는 생각은 더 이상 이론적 추상이 아니라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실제 위험으로 간주되고 있다. 입법부의 결정, 내각 구성원들의 입장, 그리고 향후 몇 달간 펼쳐질 국제 정세에 따라 이 사건은 미국 헌정사상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전문 법학자들과 공공기관 연구자들은 이와 같은 사건들이 헌법 해석 기준을 재조정하고 수십 년간 국가 운영에 영향을 미치곤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채택된 제도적 대응 방식은 향후 민주주의 주기 전체에 걸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선례가 될 수 있다.